해소람은 바다가 보이는 소나무 비탈에 붙어 있었다. 파도가 멀리서 부서지면 소리는 마치 오래된 북을 두드리듯 낮고 둔탁하게 올라왔다. 산새가 잠잠해지는 해질 무렵이면 선우는 마루 끝에 앉아 목탁 대신 나무 물고기를 두드리며 호흡을 세었다.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바람은 염분과 창의를 더 끌고 왔다. 절벽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흙길은 비가 오기 시작하면 금세 어두운 강처럼 변했다. 그날도 그랬다. 바람이 기왓장 아래를 헤집고 다니고 소나무 바늘이 꾸역꾸역 대문 틈에 몰려들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긁는 소리, 숨을 가다듬는 소리, 잠깐 멎다가 다시 이어지는 낮은 울음이었다. 선우는 등잔을 들고 처마 끝을 돌아 대문으로 갔다. 비가 대각선으로 퍼붓는 중이라 등잔불이 몇 번이나 꺼질 뻔했다. 문고리를 밀자 진흙 튄 흰 갈색의 개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이상하게 또렷했다. 개는 발로 무엇인가를 밀었다. 젖은 보자기였다. 보자기를 풀자 안에는 작은 강아지가 있었다. 발끝이 유난히 차가웠다. 오른쪽 뒷발목은 부어 있었고 피부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선우는 등잔을 놓고 강아지를 들어 품에 안았다. 개는 그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은 소리를 냈다. 울음이라기보다 부탁에 가까운 소리였다. 선우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흙감에 불을 붙였다. 잘 말려둔 솔방울과 장아지를 모아 불씨를 살리고 물이 담긴 질그릇을 올렸다. 예전에 산 아래 할머니가 건네준 약초 주머니를 꺼냈다. 말린 쑥과 쇠뜨기, 감국이 섞여 있는 향이 부엌에 번졌다. 그는 물을 미지근하게 데워 그 향을 살짝 우려내고 깨끗한 천을 적셔 강아지의 발을 닦았다. 작은 심장이 가쁜 호흡과 맞물려 뛰었다. 바깥에서는 비가 지붕을 두드리고 문풍지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등잔불을 흔들었다. 잠깐만, 금방 다녀오자. 선우는 젖은 도포를 다시 걸치고 머리를 감싸 쓴 뒤 산 아래 마을로 이어지는 흙길로 뛰어내렸다. 손에 쥔 것은 낡은 전화기였다. 수신이 불안해질 때면 절벽 모퉁이까지 내려가야 했다. 신호가 잡히는 지점에 가까워지자 화면의 막대가 하나 더 켜졌다. 그는 단축 번호로 연주를 눌렀다. 5대 마을의 보건지소에서 일하는 연주는 응급을 보면 스쿠터에 약상자를 싣고 달려오곤 했다. 스님, 다시요. 뭐라고 하셨어요? 비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작은 강아지인데 다리가 붓고 갈라졌어요. 젖은 채 발견했어요. 숨은 급하진 않은데 열이 나는 것 같고요. 위치는요? 해소람 대문 앞입니다. 바로 갈게요. 10분, 아니 오늘은 비가 심하니까 15분 정도. 전화가 끊어지고 바람 소리만 남았다. 선우는 허리를 낮춰 강아지를 감싼 보자기를 다시 확인하고 대문 아래 바람을 막으려고 볏짚 다발을 밀어 넣었다. 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가 선우의 손등 냄새를 맡았다. 겁을 먹은 듯하면서도 눈길을 떼지 않았다. 그 시선에는 요구가 있었지만 공격성은 없었다. 그게 오히려 선우의 긴장을 풀었다. 나리, 선우가 무심코 불렀다. 이름을 붙이는 건 책임의 시작이라는 걸 그는 알았다. 그런데도 그 단어가 입에서 먼저 나왔다. 나리. 바람 속에서 그 이름은 금방 묻혔다. 스쿠터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작은 흰 줄을 만들었다. 연주는 등까지 젖은 비옷을 벗지도 않은 채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 어디 봅시다. 그녀는 장갑을 끼고 앉아 강아지의 호흡, 눈빛, 발의 온도를 순서대로 확인했다.
탈수는 아니고 저천이 조금, 상처는 오래된 게 아닌데 비에 젖어 벌어진 것 같네요. 연주는 상자에서 살균액과 부드러운 거즈, 연고를 꺼냈다. 이건 약한 소염이고 이건 상처 보호용. 오늘은 온기 유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녀는 패숑 핫팩을 깨트며 말했다. 스님, 집 안으로 들이세요. 불 가까이, 하지만 너무 뜨겁지 않게. 물 한 모금씩 자주. 나리는 연주가 강아지를 만지는 동안 한 번도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다만 몸을 바짝 당겨 가까이 붙어 앉았다. 사람이 손을 떼면 그 자리로 코를 가져가 확인했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 엄마 맞네요. 비가 잠시 약해졌을 때 연주는 약 봉투에 시간을 적었다. 내일 오전에 다시 올게요. 오늘 밤만 넘기면 좋아질 거예요. 선우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연주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밤이 더 깊어지자 해소람은 작아졌다. 부엌의 흙가마는 붉은 빛을 토해내며 겨우내 열을 뿜었다. 선우는 오래 쓰던 소뚜껑 위에 젖은 천을 말리고 마루 한쪽에 낡은 누비 이불을 펴 강아지를 눕혔다. 나리는 그 옆에 둥글게 몸을 만 채 붙어 누웠다. 너도 젖었지. 선우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나리의 등을 닦았다. 몸을 한번 떠는 것이 전부였고 나리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강아지는 핫팩의 미지근함에 기대어 숨소리를 조금 고르게 만들었다. 바깥의 빗소리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선우는 그것을 파도 소리와 구분하지 않고 들었다. 그의 등뼈에도 어느새 하루의 물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새벽까지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이 잠깐 스쳐갔다. 새벽녘, 빗줄기가 가늘어졌을 때 강아지가 처음으로 몸을 쭉 폈다. 발끝에 열이 아주 조금 돌아왔다. 눈은 여전히 탁했지만 고개를 들 힘은 생겼다. 선우가 손가락을 내밀자 작은 혀가 한 번 스쳤다. 나리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을 깜박였다. 선우가 부엌으로 들어가 쌀뜨물을 조금 드고 잘게 찢은 닭가슴살을 몇 조각 섞어왔다. 강아지는 냄새를 맡고 천천히 입을 댔다. 나리는 먹지 않았다. 대신 강아지가 먹는 속도를 맞추듯 옆에서 숨을 길게 쉬었다. 해가 솟기 전 나리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선우가 문을 반쯤 열어주자 나리는 한번 선우를 돌아보고는 조심스레 바깥으로 나갔다.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강아지는 이미 졸음에 젖은 눈을 감고 있었다. 선우는 문을 닫고 마루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방금까지의 밤을 되새겼다. 그가 혼잣말처럼 내뱉은 나리라는 이름이 공기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듯 했다. 이미 책임을 떠안았다는 사실을 그는 묵묵히 인정했다. 그러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그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몰랐다. 다음 날 해가 기울 무렵 다시 문이 긁혔다. 같은 소리였지만 이번에는 머뭇거림이 덜했다. 나리는 어제의 길을 그대로 밟아 들어왔다. 젖어 있지 않았다. 강아지는 낮 동안 조금 더 기운을 차렸고 나리가 다가오자 꼬리를 아주 작게 흔들었다. 선우는 마루 아래에 나무로 만든 얕은 구유를 끌어내었다. 지난 가을 떨어진 소나무 가지로 급히 만든 것이었다. 그릇보다 느리고 돌 그릇보다 따뜻했다. 그곳에 따뜻한 물을 담고 강아지에게 조금씩 먹였다. 나리는 어제처럼 옆에 앉아 지켜보다가 이번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이틀 뒤 연주가 약을 갈아주러 왔을 때 말했다. 살겠어요. 그 말은 단순했고 그래서 충분했다.
선우는 그제야 어깨에 힘이 조금 빠지는 걸 느꼈다. 연주는 나리를 쓱 보더니 웃음기를 띄었다. 이 엄마가 길을 잘 골랐네요. 선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길을 고른 것이 아니라 길이 이들을 데려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슬쩍 들었지만 그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말이 많은 곳에서는 어떤 것들은 금방 닳아 없어지니까. 그날 이후로 나리는 해소람을 하루 걸러 찾았다. 어떤 날은 해가 뜨기 전에, 어떤 날은 저녁 종소리가 끝날 무렵에 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 냄새가 났다. 소금기보다 흙 냄새가 많아지기도 했고 숲 냄새보다 사람 냄새가 더 섞여 오기도 했다. 선우는 굳이 묻지 않았다. 다만 나리가 오면 구유에 물을 갈고 남은 닭고기를 잘게 찢어 섞은 죽을 조금 내어주었다. 강아지는 점점 자리를 벗어나 마루 끝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왔다. 걷는 모양새가 아직 완전히 매끄럽진 않았지만 눈빛의 탁함은 한결 옅어졌다. 그의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선우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불러봤다. 핀. 입안에서 가볍게 굴러 나오는 소리. 비어있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 같은 이름. 그렇게 그 아이는 빈이 되었다. 빈이 처음으로 마당을 한 바퀴 도는 날 바람 방향이 바뀌었다. 동해에서 불어오는 칼 같은 기운이 골짜기를 타고 올라왔다. 소나무가 한번 크게 떨고 나면 해소람의 종소리는 원을 그리며 멀리 밀려갔다. 선우는 들보 아래에 접어둔 누비 이불을 하나 더 꺼냈다. 쥐가 뜯어먹다 만 흠이 있었지만 따뜻했다. 그는 마루 기둥과 창고 사이에 바람막이처럼 매달았다. 그늘 밑에 공간이 조금은 아늑해졌다. 그는 스스로 놀랐다. 자신이 이렇게 빠르게 거의 아무 주저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그러나 또 생각했다. 망설이는 사이에도 겨울은 온다. 서두름은 따뜻함이 아니라 생존의 언어일 때가 있다. 첫눈이 내린 아침, 선우는 나리의 발자국이 하나가 아님을 보고 잠깐 멈춰 섰다. 문턱 아래 흙에 찍힌 작은 점들이 한 줄로 늘어서 있었다. 그 점들 하나하나가 떨림이었다. 문을 열자 나리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작은 그림자들이 둥글게 겹쳐 있었다. 6이었다. 빈을 포함해 7, 그러나 빈은 이제는 가장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다들 비슷한 크기의 무게를 가진 채 마당의 흙 냄새를 맡고 마루의 온기를 확인하고 사람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선우는 입술을 다물었다. 그래, 들어오자. 단 2마디였지만 방 안의 공기는 조금 바뀌었다. 나리는 가장 작은 아이부터 안쪽으로 몰아넣듯 움직였다. 선우는 창고 옆 처마 밑을 손질했다. 누비 이불을 2겹으로 깔고 바람이 들지 않도록 벽 쪽에 볏짚을 꽂아 넣었다. 나무 구유를 넓은 걸로 바꾸려다 가진 것이 마땅치 않아 작은 것 2개를 나란히 놓았다. 물을 받고 죽을 나눠 담자 꼬리들이 어지럽게 흔들렸다. 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발을 먼저 내밀었다. 그 발은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예전처럼 쓰러질 듯한 떨림은 아니었다. 모든 것이 한 칸씩 이동했다. 작은 발, 작은 숨, 작은 눈길들. 그 움직임이 마당의 침묵을 부드럽게 다시 썼다. 해가 낮게 걸린 오후 바다가 잿빛으로 눌려 있을 때 선우는 대문 안쪽에 한참을 서 있었다. 마을로 내려가는 오솔길이 눈에 덮였다가 바람에 다시 드러나기를 반복했다. 그는 알았다. 이 선택이 하루치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밥을 먹였으면 내일도 먹여야 하고 밤이 차면 바람을 막아야 하고 아프면 약을 발라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이 돌아다니기 시작할 것이다. 암제개를 드렸대.
겨울에? 먹을 건 넉넉한가? 혹시 물리면 어쩌려고? 그 목소리들의 방향을 그는 대강 짐작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문을 닫지 않았다. 닫을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닫는 것이 더 늦은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저녁종을 3번째로 친 뒤 선우는 빈과 눈을 맞췄다. 빈은 고개를 갸웃하며 작게 하품을 했다. 나리는 아이들을 하나씩 핥아가며 바람 쐬인 털의 구석구석을 정돈했다. 여기가 집이다. 선우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집이라는 말은 그가 오래 쓰지 않았던 단어였다. 그러나 지금 이 좁은 마당과 낮은 처마, 바람을 막기 위해 엮어둔 볏짚과 누비이불, 나무 구유와 빈의 조심스러운 걸음이 정확히 그 말을 가리키고 있었다. 집. 그 말이 새로이 자리를 잡는 소리가 가슴 안에서 났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은 더 얇아졌다. 얇아진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칼날처럼 변한다는 뜻이었다. 선우는 잠깐 마루 끝에 앉았다가 일어났다. 왼손 검지가 순간적으로 저렸다. 그는 손가락을 흔들며 별 생각 없이 지나쳤다.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은 늘 먼저 도착한다. 그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척 할 수 있었다. 해야 할 일이 많았다. 물을 갈고 바람막이에 틈을 보수하고 등잔 기름을 채우고 내일 아침에 쓸 쌀을 씻어두는 일 같은 것들. 그런 소소한 일들이 그의 밤을 길게 만들었다. 문득 마당 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고라니인가 싶어 일어나려던 순간 작은 그림자 하나가 눈 사이로 희미하게 뛰어왔다. 빈이었다. 마루 끝까지 와서 선우의 발치에 앉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의 등잔불이 작게 떠 있었다. 선우는 그 작은 불빛을 오래 보았다.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들었다. 오늘 내린 선택이 내일의 짐이 아니라 내일의 자리를 만든다는 확신. 고단한 날에는 그 믿음이 금방 바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또렷했다. 자자. 선우는 빈을 안아 이불 안으로 옮겼다. 나리는 잠깐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누웠다. 바람이 기왓장 사이를 지나가며 낮은 휘파람 같은 소리를 냈다. 새벽 전에 눈이 한 차례 더 내렸다. 작은 발자국들이 그 위에 새로 찍혔다. 아이들이 깨어나 마당을 가볍게 누비고 지나갔다. 선우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 불을 붙였다. 흙가마의 열이 방바닥을 천천히 데웠다. 물이 끓는 동안 그는 나무 구유의 금간 부분을 칼끝으로 다듬어 보수했다. 손놀림이 자연스러웠다. 어쩌면 그는 오래전부터 이 일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돌보고 작은 생명을 위해 골이 패일 만큼 사소한 일들을 붙잡는 것. 거창한 기도보다 손에 붙는 노동이 그의 마음을 더 깊이 데웠다. 아침 햇살이 잠깐 비치던 순간 바다의 색이 조금 옅어졌다. 저 멀리 부표가 흔들렸고 갈매기가 낮게 선회했다. 선우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숨을 길게 들이켰다. 차갑고 짠 공기가 폐속 깊숙이 들어와 닿았다. 오늘도 하자. 그는 혼잣말을 했다. 오늘도 물을 갈고, 오늘도 밥을 나누고, 오늘도 바람을 막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리가 일어나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아이들이 뒤를 따랐다. 줄지어 그러나 각자의 속도로. 길은 눈 위에서도 보였다. 발자국이 바로 길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해가 다시 기울 무렵 소나무 그늘이 부드럽게 길어졌다. 마당의 그림자와 바닷빛이 서로 닿았다. 선우는 대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한 번 더 들였다. 코끝이 시렸다. 저 아래 5대 마을의 지붕 위로
얇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람들은 저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오늘의 피곤을 씻고 누군가는 내일의 근심을 꺼내 볼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마도 해소람을 이야기할 것이다. 저기 개들이 산다더라. 스님 혼자인데 괜찮을까? 말은 바람을 타고 올라오고 바람은 다시 제 길로 내려갈 것이다. 그 사이에서 선우는 문을 천천히 닫았다. 닫는 소리는 부드러웠다. 닫았지만 막은 것은 아니었다. 그날 밤 선우는 잠들기 전 등잔을 끄지 않았다. 아주 약한 불씨만 남겨두었다. 빛은 마루의 나뭇결을 큰 숨처럼 오르내리게 했다. 나리는 아이들 사이에 등을 기대고 눈을 반만 감았다. 비는 이불 끝에서 등잔불을 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바람은 멀어졌다가 다시 왔다. 파도도 그랬다. 모든 것이 조금씩 다가왔다가 조금씩 물러났다. 그 리듬 속에서 선우는 오늘의 결정을 마음 안쪽으로 깊이 밀어 넣었다. 내일이 오면 꺼내 쓰기 좋게, 닳지 않게. 그리고 그는 어렴풋이 알았다. 이 겨울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겨울이 항상 데리고 오는 것도 있었다. 나무결이 더 선명해지는 것, 숨소리가 또렷해지는 것, 서로 기대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명백함. 그는 그 명백함을 믿었다. 믿음은 종종 설명보다 먼저 움직였다. 나리는 어느새 완전히 잠들었다. 아이들도 그랬다. 해소람은 어둠 속에서 작은 섬처럼 떠 있었다. 바다는 여전히 꿈틀거렸고 소나무는 꿋꿋이 그림자를 느렸다. 이 조용한 밤의 끝에 무엇이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내일 아침 문을 열면 또 하나의 작은 발자국이 눈 위에 새겨져 있을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첫눈이 쌓인 지 보름쯤 해소람의 하루는 눈과 바람의 질감으로 나뉘었다. 눈이 부드러우면 가을 물도 소리를 낮추고 바람이 서늘하면 마을의 굴뚝경이가 더 진하게 올랐다. 선우는 새벽에 나무 물고기를 가만히 두드린 뒤 마당 끝까지 걸어나가 바다를 확인하는 일을 먼저 했다. 바다가 잿빛일 때는 사료를 조금 더 불려주고 유난히 새하얗게 번질 때는 물을 자주 갈았다. 작은 몸들이 겨울을 통과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먹고 눕고 다시 일어나고 바람을 피해 서로에게 붙는 일. 그는 그 단순함을 따라 움직였다. 나리는 점점 이를 정확히 나눴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바람이 센 날이면 아이들을 처마 아래로 몰고 햇빛이 드는 한낮이면 마루 끝까지 데리고 나왔다. 비는 다른 형제들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였지만 그 늦음을 이유로 뒤로 밀리지 않았다. 선우가 눈짓만 보내도 비는 천천히 일어나 따라왔다. 작은 절뚝임은 남아 있었으나 그 절도 또한 빈의 리듬이 되었다. 그 무렵 마을로 내려가는 길께는 조그만 발자국들이 이어졌다가 사라졌다. 아이들이 스스로 영역을 넓히며 남긴 흔적이었다. 5대 마을 사람들도 그 흔적을 보았다. 어느 날 선우가 대문을 열었을 때 바깥쪽 눈 위에 쌀가마니 자루에 찍힌 것 같은 신발 자국이 서너 개 찍혀 있었다. 마을에서 누군가 올라온 것이다. 그러나 노크 소리는 없었다. 바람이 발소리를 지웠는지 아니면 올라온 이들이 문턱에서 돌아섰는지 선우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밤에 내려간 바람이 아침이면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말도 길을 찾아다닌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찬수가 해가 중천일 때 슬쩍 올라왔다. 그는 대문 앞에서 기침을 2번 하고 괜히 장갑을 끼었다 벗었다. 스님. 선우가 문을 열자 찬수는 마당 너머로 눈길을 돌렸다. 아이들은 냄새를 킁킁 맡다가
나리의 목을 떼 떨림을 보고서야 조용해졌다. 마을에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찬수는 말을 골라 담았다. 겨울에 먹을 게 모자라면 어떡하냐? 혹시 들짐승이 내려오면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요. 다들 걱정 차원이긴 합니다만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걱정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찬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고무줄로 묶은 메모지를 꺼냈다. 마을 회관에서 남은 건어물 조금 나눠드리고 싶은데 받으시겠습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말린 멸치랑 다시마를 내놓으셔서요. 그 말에 선우는 잠깐 웃음을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 아이들에게 쓰겠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찬수는 살짝 안도한 얼굴을 했다. 제가 산 아래까지 내려가면 말들이 조금 줄겠죠. 그는 마당 끝에서 빈을 바라보았다. 빈은 찬수가 서 있는 방향과 바다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얘가 그 녀석이군요. 찬수가 낮게 말했다. 처음 대문 앞에 왔던 그 아이. 맞습니다. 선우의 말은 짧았다. 그러나 그 짧음엔 밤의 온기와 물의 온도, 손끝의 습기가 모두 들어 있었다. 찬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필요한 게 있으면 내려오십시오 라고 말하고 눈을 밟는 소리를 남긴 채 곧장 돌아섰다. 그날 밤 선우는 등잔불을 줄이다가 왼손 검지의 저림을 다시 느꼈다. 짧은 번쩍임처럼 지나가는 찌릿함. 잠을 부족하게 잤구나. 스스로에게 낮게 말했다. 몸은 종종 말을 돌려서 한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능숙하지 않았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고 해야 한다고 여기는 일들이 그의 어깨에 질서처럼 올려져 있었다. 나무 구유의 금을 확인하고 누비 이불의 가장자리를 다시 꿰매고 처마 아래 처진 볏짚을 덧댔다. 손목은 묵직했고 어깨는 둔했다. 그 둔함이 겨울의 무게일이라 여겼다. 겨울은 속도를 바꾸는 계절이었다. 해가 짧아지고 그림자는 빠르게 길어졌다. 하루가 덜어낸 빛만큼 사람들의 말은 조금 더 차가워졌다. 그 와중에도 연주는 하루 걸러 올라와 상처 상태를 확인했다. 비는 곧 발을 제대로 디딜 겁니다. 그녀는 늘 결론만 말했고 그 결론은 과장되지 않았다. 다만 집사람, 아니 엄마게 나리는 살이 좀 빠졌네요. 연주는 나리의 옆구리 쪽을 만져보고는 조용히 덧붙였다. 아이들 챙기느라 본인은 덜 먹었나 봐요. 그 말을 들으며 선우는 부엌으로 가서 말려둔 황태 조각을 조금 불렸다. 물을 바꿔가며 잡내를 빼고 손톱만큼 잘라 죽에 섞었다. 그릇을 내려놓자 나리는 아이들을 먼저 불렀다. 스스로는 가장 마지막에 입을 뗐다. 선우는 그 질서를 방해하지 않았다. 대신 나리의 그릇에만 죽을 조금 더 덜어 마당 모서리에 따로 놓았다. 나리는 한번 선우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길었다. 긴 눈빛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바람이 한번 소나무를 흔들고 지나갔다. 며칠이 더 지나고 바람의 결이 바뀐 날이었다. 해가 뜨기 전에 문이 스스로 흔들렸다. 바깥에서 누가 건드린 게 아니라 안에서 약한 기류가 문짝의 빈틈을 훑고 지나간 것처럼. 선우는 앉아있다 일어나려다 잠깐 바닥에 손을 짚었다. 어지럼은 짧게 일렁였다. 괜찮다. 그는 속삭였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곧장 입술에서 떨어져 나가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몸이 신호를 보내는 시간과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간 사이에는 언제나 어긋남이 있다. 그 틈이 넓어질수록 신호는 커지기 마련이다.
아침 준비를 마친 뒤 선우는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볏짚 한 다발을 들었다. 창고 처마 아래 빈틈을 막으려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산비가 얼어붙어 지늘길은 둔탁한 얼음판처럼 변해 있었다.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지기 쉬웠다. 내려가는 길은 괜찮았지만 올라오는 길은 언제나 시간이 더 걸렸다. 찬수의 가게에서 그는 소금 한 대와 오래된 못을 몇 개 얻었다. 이 못은 좀 무를 겁니다. 그래도 볏짚 고정에는 쓸만하죠. 찬수는 손을 털며 말했다. 스님,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입니다. 겨울이라 그런가 봅니다. 선우는 대답을 짧게 했다. 그는 길게 설명하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다. 오후 바람이 휘파람 같은 소리를 내는 시각쯤 마당을 가르는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졌다. 아이들이 한동안 잠잠하더니 갑자기 한쪽으로 몰려들었다. 나리는 벽 쪽 바람막이를 살피다가 몸을 돌려 마당 중앙으로 나왔다. 이유는 금방 드러났다. 하늘에서 가벼운 눈송이가 다시 흩날렸고 그 흩날림보다 먼저 온 냄새가 있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짠 향을 타고 다른 것이 섞여 왔다. 철의 냄새, 오래된 기계 기름 냄새, 그리고 차가운 사람의 채취. 해소람으로 오르는 길 어딘가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정말로 누군가가 있었다. 저녁 무렵 마을의 자원봉사 소방대에서 쓰는 낡은 트럭이 절반쯤 올라왔다가 바퀴를 헛돌리고 있었다. 찬수가 앞에서 손짓을 했고 뒤에서는 젊은 대원이 바퀴에 모래를 뿌렸다. 바람이 세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찬수가 대문 앞에서 말했다. 마을에 관해서 담요 몇 장, 그리고 고구마 좀 더 보냈습니다. 날이 이렇게 변덕스러우니 그의 말끝이 바람에 흩어졌다. 선우는 담요를 받으며 고맙습니다라고만 말했다. 눈발은 금세 굵어졌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 마당에는 다시 발자국만 남았다. 그날 밤 선우의 왼손이 한 번 더 저렸다. 이번엔 검지뿐 아니라 손바닥까지 일렁이는 느낌이었다. 그는 그때서야 잠깐 멈췄다. 나무 물고기 옆에 앉아 숨을 고르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겨울의 냉기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천천히 올라오는 동안 그는 이상하게 고독하지 않았다. 나리가 마루 끝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선이 닿는 곳에 작은 온기가 있었다. 조금만 쉬자.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러나 쉬는 일은 늘 다음으로 밀렸다. 불을 살피고 구유를 닦고 아이들 숫자를 세고 바람막이의 틈을 만져보는 일들이 먼저였다. 쉬는 법을 잊은 사람은 쉬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할 일을 떠올린다. 날이 갈수록 선우의 보폭은 조금씩 줄었다. 그는 그것을 눈의 탓으로 돌렸다. 미끄러질지 모르니 천천히 걷는 게 낫다고. 그러면서도 새벽마다 마당에 눈을 먼저 쓸었다. 아이들이 논 다음에 눈을 쓸어내는 일은 특별했다. 발자국의 패턴이 하루마다 달랐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반원, 어떤 날은 어지럽게 흩어진 점, 어떤 날은 두 줄의 길. 빈의 발자국은 여전히 살짝 짧았지만 그 짧음이 이제는 더 이상 연민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빈의 서명처럼 보였다. 오늘도 왔다. 하는 표시. 하루는 그렇게 흘렀다. 그런데 그 하루들의 가장자리에서 어떤 것들이 조금씩 삐걱거렸다. 해가 낮게 뜬 날, 선우는 갑자기 오른쪽 시야의 가장자리가 하얗게 번지는 걸 느꼈다. 오래 보아야 사라지는 빛의 막 같은 것. 그는 눈을 비볐다. 한 번 더 세게. 그러자 막은 조금 늦게 사라졌다. 괜찮다. 그는 습관처럼 중얼거렸다.
허나 중얼거림은 몸을 설득하지 못한다. 설득되지 않은 몸은 다음 신호를 더 분명하게 보낸다. 다음 신호는 갑자기 왔다. 아침에 끓인 죽이 한 소끔 식어갈 때 선우는 부엌 문턱에서 걸음을 멈췄다. 몸이 중심을 잃고 마치 바람이 몸 안에서 방향을 바꾸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손을 뻗어 기둥을 잡으려 했으나 손은 허공을 갈랐다. 뜨거운 그릇이 바닥에 턱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고 죽이 조금 쏟아졌다. 그는 그 소리를 끝까지 듣지 못했다. 시야가 아래로 접히며 어둠이 좁은 수로처럼 몰려왔다. 그 순간에 겨우 떠올린 것은 문 닫는 소리는 작게 하라는 오래전의 습관뿐이었다. 그러나 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소리는 그의 속에서만 났다. 누가 먼저 알았는지는 분명했다. 나리였다. 나리는 부엌으로 곧장 뛰어들어와 선우의 얼굴을 코끝으로 건드렸다. 대답이 없자 한 번 더, 좀 더 거칠게 건드렸다. 아이들이 문턱에 모여 숨을 고르며 서성였다. 비는 한 발을 들었다 내렸다. 나리는 상황을 단숨에 받아들인 듯 몸을 돌려 대문 쪽으로 달렸다. 대문이 안에서 걸려 있었음에도 그녀는 앞발로 문짝을 밀고 또 밀었다. 문은 한 번 비틀리고 두 번 비틀리더니 마침내 조금 열렸다. 찬 공기가 방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 다음은 속도였다. 나리는 계단을 세 칸에 한 번씩 뛰어내려 눈발 속으로 몸을 던졌다. 색바랜 골목들, 겨울의 싸늘한 냄새, 사람의 기척이 덜한 시간들을 베고 지나가 오솔길로 내려섰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나리는 고개를 낮추고 귓등을 뒤로 젖히고 빛을 찾듯 내려갔다. 5대 마을의 시장거리가 보이자 그녀는 곧장 생선가게 앞에 멈춰서서 크게 짖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게 안에서 칼을 갈던 찬수가 얼굴을 들었다. 나리는 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냥 소리만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짖음이었다. 산 쪽을 향해, 길을 향해, 다시 사람을 향해 찬수는 칼을 내려놓고 뛰어나왔다. 무슨 일이야? 얘야. 찬수가 가까이 다가가자 나리는 몸을 돌려 곧장 산길을 향해 달렸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 뒤를 돌아보았다. 따라오라는 신호. 찬수는 욕실 슬리퍼를 걸치고 나온 것을 깨닫고도 멈추지 않았다. 야, 대장. 찬수가 길을 건너며 외쳤다. 시장 끝 청년대원의 모자를 쓴 사내가 고개를 들었다. 해소람 쪽이야. 가보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리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 장면은 오래 기억될 만큼 단순했다. 자원봉사 트럭이 언덕 중턱에서 다시 바퀴를 헛돌렸고 사람 둘이 뒤에서 밀며 한 사람은 앞에 서서 손짓으로 방향을 잡았다. 나리는 그들 앞을 조금 앞서 달리다 가끔씩 멈춰 숨을 고르고 다시 달렸다. 눈은 크게 오지 않았지만 얼음이 발밑에서 얇게 깔려 있었다.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지만 사람들의 발소리와 숨소리가 길을 닦았다. 길은 그들이 만든 소리 위로 다시 만들어졌다.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리는 한 번 더 문을 밀었다. 문은 방금 전보다 더 크게 열렸고 찬수와 대원들이 안으로 들어섰다. 부엌 문턱, 엎어진 그릇, 식어가는 죽, 그리고 바닥에 옆으로 누운 선우. 맥박. 젊은 대원이 무릎을 꿇고 손목을 잡았다. 있습니다. 약합니다. 찬수는 고개를 들어 바깥을 봤다. 들것. 누군가는 밖으로 뛰어나가 차에서 접이식 들것을 꺼냈다. 나리는 문턱 옆에서 숨을 가쁘게 쉬었다. 아이들은 소리 없이 웅크리고 있었다.
비는 마루 끝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은 그때부터 빠르게 흘렀다. 선우의 몸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기고 담요로 둘둘 말았다. 문턱과 계단이 갑자기 좁아 보였다. 그러나 몸은 길을 스스로 만들었다. 대원들이 앞과 뒤를 잡고 찬수가 옆에서 보폭을 맞추었다. 조심! 여기 미끄럽다. 누군가 외치며 모래를 뿌렸다. 나리는 마지막 계단까지 따라왔다. 대문 밖까지 나가려다 한 번 멈춰서 마당을 돌아보았다. 아이들이 처마 아래서 고개만 빼꼼 내밀고 있었다. 바람이 눈발을 얇게 길게 끌고 가며 마당에 흩뿌렸다. 트럭의 뒷문이 열리고 들것이 실렸다. 의심되는 건 뇌혈관 쪽. 젊은 대원이 짧게 말했다. 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으로 보건지소와 연결을 시도했다. 신호는 끊겼다가 붙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막대가 하나씩 사라지고 나타났다. 연주 씨? 예, 지금, 네, 해소람의 스님. 네, 의식이 약간 돌아왔다가, 네, 지금 바로 내려갑니다. 찬수의 목소리는 바쁘지 않았다. 사람을 살리는 목소리는 종종 서두르지 않는다. 대신 정확했다. 트럭이 움직일 때 나리는 왼쪽 뒷바퀴와 문 사이를 한 번 더 왔다 갔다 했다. 가까이 다가갔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나 눈 위에 앉았다. 트럭이 뒤로 길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비는 대문 안쪽에서 그것을 지켜보았다. 꼬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움직일 수 없는 순간이 있다. 몸은 때로 충성을 침묵으로 표현한다. 비는 그 방식으로 서 있었다. 해소람은 갑자기 넓어졌다. 사람의 숨소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공간은 본래의 크기보다 커 보였다. 부엌의 흙가마는 아직 미지근했고 마루의 등잔불은 누가 손을 대지 않아도 조금 더 버텼다. 나리는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아이들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고 바람막이가 제대로 서 있는지 살폈다. 비는 문턱에 앉아 있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바닷바람이 아주 얇게 새우며 들었다. 바람은 등잔불을 흔들지 않았지만 불빛은 스스로 작아졌다. 저녁 무렵 찬수가 잠깐 다시 올라왔다. 트럭은 이미 병원으로 갔고 마을은 곧 어두워질 터였다. 찬수는 대문에 걸터서서 안을 살폈다. 괜찮니? 그는 나리에게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나리는 눈을 한 번 깜박였고 천천히 다가와 문턱에 코끝을 올렸다. 빈이 그 옆에 몸을 붙였다. 밤은 추울 거야. 찬수는 말없이 모포 한 장을 더 안으로 밀어넣고 대문을 손바닥으로 살짝 밀었다. 다치지 않게, 다만 바람이 너무 세게 들어오지 않게. 그는 끝까지 안쪽을 보지 않았다. 어떤 빈자리는 보는 것으로 더 커지기 때문이다. 밤은 그날따라 더 길게 느리게 흘렀다. 아이들은 움직임을 줄였고 나리는 소리를 줄였다. 마당의 눈은 자신의 흰 빛을 더 많이 남겼다. 비는 대문 옆에 앉아 바다가 내는 숨처럼 깊고 낮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의 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는 그 소리를 들었다. 기다림의 소리. 기다림은 늘 어떤 방향을 가진다. 그 방향이 분명할 때 몸은 움직이지 않아도 버틴다. 해소람의 등잔불은 자정이 지나자 아주 얇은 선만 남겼다. 불은 죽지 않았고 완전히 타오르지도 않았다. 애매한 빛은 밤과 뒤섞여 마루의 나뭇결을 가늘게 올렸다 내렸다. 나리는 아이들 사이에 등을 바짝 붙였다. 천은 서로 섞여야 더 오래 간다. 바람은 문틈을 스치며 작은 휘파람 소리를 만들었다. 소리는 잠깐 크다가 금세 사라졌다.
때로 사라짐은 약속처럼 느껴진다.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시각 산 아래 어디쯤에서 트럭의 붉은 등이 아직 깜박이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해소람에는 불빛이 2개였다. 등잔의 빛, 그리고 빈의 눈동자 속에 떠있는 작은 불씨. 비는 쉽게 잠들지 않았다. 눈을 반쯤 감았다가 다시 떴다. 문은 여전히 반쯤 열려 있었다. 그 틈을 통해 바람이 드나들고 바람은 냄새를 가져왔다. 나무, 흙, 바다, 그리고 사람. 낯익은 냄새가 아주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새벽 가장 낮은 시간, 닭이 아직 목을 풀기 전 바람이 잠시 멈췄다. 그 멈춤이 만든 정적은 두꺼운 담요 같았다. 그 시간 비는 일어나 문턱에 2앞발을 올렸다. 바깥의 어둠은 여전했고 눈은 얇게 얼어 있었다. 비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 숨을 오래 붙들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 밤에도 그는 오래 들을 수 있었다. 뭔가가 돌아오는 소리를, 아니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의 소리를. 해가 뜨기 전 첫 빛이 소나무의 바늘 끝에 걸릴 무렵 해소람은 그대로였다. 바다도 바람도 마당의 눈도 달라진 것은 하나뿐이었다. 사람의 숨이 사라진 자리에서 모든 것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는 것. 사라짐은 때로 더 또렷한 윤곽을 남긴다. 그 윤곽 속에서 비는 문 곁에 앉아 있었다. 꼬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리는 천천히 일어나 아이들을 둘러보고 마루 끝에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처마 아래로 돌아갔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밤의 긴장이 풀린 자리에는 다른 긴장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해가 떠오르면 마을은 또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찬수는 문 앞에 신문을 내려놓으며 잠깐 고개를 들지도 모른다. 연주는 전화기를 들고 병원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산 쪽으로 한번 눈을 보낼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람은 오늘도 자신이 가야 할 길로 움직일 것이다. 해소람의 문은 반쯤 열린 그대로였다. 그 열림은 부탁도 아니었고 항의도 아니었다. 다만 누군가가 돌아올 자리를 비워둔 표지처럼 보였다. 바람이 한 번 더 문짝을 스쳤다. 얇은 소리가 나고 불빛이 살짝 떨렸다. 비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귀를 세우고 몸을 조금 더 곧게 세웠다. 그 자세는 오래 버틸 준비의 자세였다. 해소람은 조용했고 조용함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그 크기 속에서 모든 것은 기다렸다. 문턱, 마루, 나무 구유, 누비이불, 바람, 그리고 눈.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밤이었다. 해가 뜨기 전에 빛이 겨우 소나무 끝을 적실 무렵 마당의 눈은 밤새 굳은 자국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문은 반쯤 열린 채였고 비는 그 문턱에 앉아 바다가 내는 낮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기다림은 소리 없이도 모양을 만든다. 그 모양이 길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날 아침이 그랬다. 바람의 결이 바뀌고 소금 냄새에 미세한 기름 냄새가 섞이는 순간 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먼저 들려온 것은 모래를 밟는 바퀴 소리였다. 이어서 사라질 듯 들렸다 돌아오는 엔진의 숨. 나리는 몸을 바짝 세웠다. 아이들이 처마 끝에서 고개만 빼꼼 내밀었다. 바퀴 소리는 오솔길의 구비를 한 번 더 돌아섰고 대문 너머의 낡은 트럭의 그림자가 멈췄다. 문이 천천히 밀리듯 열렸다. 찬수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누군가의 어깨에 눌린 담요 끝이 보였다. 선우였다. 얼굴빛은 비스듬한 겨울 햇살처럼 희미했지만 눈동자는 분명히 깨어 있었다. 왼손은 담요 위에서 조심스레 모아져 있었고
오른손은 들것의 난간을 느리게 쥐었다. 돌아왔습니다. 찬수가 말했다. 그 말은 소식이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다. 나리는 한 발 앞으로 나갔다가 곧 멈춰 섰다. 소란스레 달려들지 않았다. 대신 낮고 얇은 소리를 한 번 냈다. 비는 마루 끝까지 다가왔다. 꼬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이 커졌다. 선우의 시선이 비늘 지나 나리에게 닿고 다시 아이들의 줄에 닿았다. 다녀왔습니다. 그가 아주 낮게 말했다. 들것에서 몸을 일으켜 세울 때 젊은 대원이 천천히요 라고 말했다. 천천히라는 말은 그날 해소람 전체의 리듬이 되었다. 연주는 조금 뒤에 도착했다. 보건지소에서 곧장 올라온 모양이었다. 스님, 다행히 빠르게 대응하셔서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받은 종이를 내보이며 설명을 덧붙였다. 왼쪽 손끝과 시야 주변이 당분간 예민할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천천히, 자주. 그리고 혼자서 무리하지 않기. 연주는 마당을 훑어보았다. 바람막이, 누비이불, 나무구유, 아이들의 줄. 이곳이라면 잘 회복하실 수 있겠네요. 그녀가 미소를 짓자 나리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며 자리를 옮겼다. 마루가 자리를 내준 듯 넓어졌다. 그날 오후 선우는 트럭에서 내려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대원들이 내민 간단한 지팡이에 몸을 싣고 발을 조심스레 옮겼다. 두 발자국, 숨. 찬수가 속삭이듯 리듬을 짚어주었다. 나리는 앞서 너무 가지도 뒤에 너무 붙지도 않았다. 반 발짝 옆에서 걸었다. 비는 한쪽에서 원을 그리듯 돌았다가 다시 옆에 붙었다. 아이들은 걸음의 속도를 배우트듯 그 뒤를 걸었다. 그 작은 행렬은 얼음이 남은 마당 위에 새 길을 그렸다. 길은 눈 위에서 가장 또렷했다. 첫 번째 주간은 길었다. 선우는 아침마다 마당을 한 바퀴, 오후에 한 바퀴, 해질녘에 반 바퀴를 돌았다. 두 바퀴는 너무 길어요. 연주가 웃으며 말했다. 차라리 반 바퀴를 자주요. 빈이 그 옆에서 귀를 기울였다. 나리는 선우가 숨을 고를 때마다 마치 신호를 기다렸다는 듯 멈춰 섰다. 여기까지만. 선우가 속삭이면 나리는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다가 들었다. 수화처럼, 눈지처럼 그들만 아는 오고 감의 언어가 생겨났다. 밤에는 등잔불 대신 촛불을 짧게 썼다. 연주는 스님방의 전등을 오래 켜지 말라고 당부했다. 눈의 가장자리가 하얗게 번질 때가 있을 테니 밝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뜻이었다. 선우는 그 말을 따랐다. 어둠 속에서 빛이 줄어들면 소리의 결은 더 선명해졌다. 바람이 문턱을 스치는 소리, 아이들이 숨을 맞추는 소리, 나리가 발로 마루를 한번 긁고 멈추는 소리. 그 소리들 사이사이에 그의 호흡이 자리 잡았다. 깊게 들이쉬고 아주 천천히 내쉬는 호흡, 몸은 느리게 배운다. 그러나 한 번 배운 리듬은 쉽게 잊지 않는다. 둘째 주가 되었을 때 선우는 지팡이 없이 세 걸음을 걸었다. 아주 짧은 평평한 길 위에서 좋습니다. 연주는 그 세 걸음을 보고 짧게 말했다. 내일은 네 걸음, 목표는 늘 한 걸음 더였다. 욕심이 아니라 리듬의 자연스러운 확장처럼. 비는 그 네 걸음이 끝났을 때 작게 하품을 했다. 긴장을 풀어도 좋다는 표시였다. 선우는 웃었다. 웃음은 얼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겨우내 굳었던 어깨가 한결 내려앉았다. 그 즈음 마을의 말들도 조금 바뀌었다. 산 위가 조용하대. 개들이 스님 따라 걷는다더라. 봄이 오면 어찌 될까? 말들의 온도는 겨울 내내 바람의 온도를 닮았다.
찬수는 가게 문을 닫을 때마다 잠깐 산 쪽을 보았다. 누군가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했지만 누군가는 시장에서 남은 생선을 작은 봉지에 담아 올렸다. 많이는 아니고요. 그냥 맛만 보시라고. 그렇게 표현된 마음은 부담이 되지 않았다. 선우는 필요한 만큼만 받아 마당의 작은 식탁, 원래는 빨래판으로 쓰이던 널빤지에 올려놓았다. 나리는 먼저 아이들을 불렀다. 비는 가장 마지막에 남은 조각을 천천히 씹었다. 예전과는 순서가 달랐다. 순서는 늘 움직였다. 살아있는 것들의 규칙은 매일 새로 정리되었다. 어느 날 오후 바다가 유난히 푸르게 눌려있던 시각에 소나무 사이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올라왔다. 마을 아이들이 오솔길 끝에서 손을 흔들었다. 멀리서만 볼게요. 찬수가 뒤에서 목소리를 얹었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 나리는 그 소리에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다시 낮추었다. 아이들의 발은 눈 대신 마른 흙을 밟았다. 봄이 조금 섞인 날이었다. 비는 아이들 쪽을 보다가 선우 쪽을 보았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은 마당을 통과하지 않고도 마당의 공기를 바꿨다. 떠들썩함은 아니었고 부드러운 온기의 이동 같았다. 셋째 주부터 선우는 마당 밖으로 방걸음을 나가기 시작했다. 대문 턱을 넘으면 길의 경사가 바로 시작되었기에 그 방걸음은 조심스럽고 큰 일이었다. 여기까지. 처음엔 대문 밖의 첫 돌까지.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돌까지. 찬수가 어느 날 작은 돌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놓아주었다. 표지석입니다. 그는 웃었다. 스님이 오늘은 어디까지 걸었는지 제가 시장에서 외워두려고요. 그 말에 선우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는 인사가 입안에서 여러 번 굴렀다. 때로는 인사의 시기가 말보다 늦게 도착한다. 그 늦음이 예의가 될 때도 있었다. 연주는 한 번은 듣고 한 번은 보고 한 번은 직접 같이 걸었다. 왼손을 주머니에 넣지 마세요. 균형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녀는 어깨선과 골반의 방향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조정해 주었다. 나리는 그 손끝의 움직임을 똑같이 따라 고개를 기울였다. 비는 선우의 왼쪽, 나리는 오른쪽에 섰다. 사람 하나와 개 둘이 만들어내는 균형의 삼각형. 그 모양이 길 위에 계속 그려졌다. 바람이 세게 불면 나리가 반 발짝 안쪽으로 붙었다. 바람이 잦아들면 빈이 반 발짝 앞섰다. 걸음은 그렇게 맞춰졌다. 밤에는 선우가 오랜만에 목탁 대신 나무 물고기를 아주 약하게 쳤다. 소리는 짧고 낮게 퍼졌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소리가 하루의 끝에 찍는 쉼표 같은 것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 쉼표 뒤에서 고르게 숨 쉬었다. 나리는 종종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바깥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산 아래의 불빛이 늘었다 줄었다. 바다는 검은빛을 바꾸지 않았다. 봄이 오기 직전의 밤은 늘 단단했다. 그 단단함은 걱정이 아니라 기다림의 결이었다. 넷째 주 대문 밖 세 번째 돌까지 갔을 때 선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왼손 끝에서 미세하게 전기가 튀는 것 같은 느낌이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듯 느꼈다. 저항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연주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 말했다. 몸이 신호를 보내요. 잘 듣고 너무 빨리 반응하지 마세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고무공을 꺼냈다. 왼손으로 이걸 천천히 쥐었다 폈다 하세요. 10번, 하루 2번. 선우는 고무공을 쥐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빈이 그 고무공을 한 번 맡아보고는 흥미를 잃은 듯 돌아섰다.
고무 냄새는 바다 냄새만큼 흥미롭지 않았다. 그 사이 아이들은 조금 자랐다. 마당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짧아졌고 서로 장난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시간이 늘었다. 선우는 그 장난이 너무 길어질 때쯤에만 손뼉을 한 번 쳤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리듬이 있었다. 아이들은 그 리듬을 이해했다. 정해진 규칙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편해지는 길이었다. 나리는 그 모든 사이를 잇는 실처럼 움직였다. 눈빛으로 앉으라고 하고 고개로 그만하라고 말하고 몸으로 바람을 막았다. 누구에게도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봄에 첫 비가 내린 날 바다는 갑자기 가까워졌다. 습기가 공중에서 내려앉을 때 소금 냄새는 깊어졌다. 선우는 대문 밖 4번째 돌을 찍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걸음을 멈췄다. 저기까지? 그는 5번째 돌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나리는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들었다. 내일. 선우가 덧붙였다. 내일이라는 단어는 그날따라 가벼웠다. 무게가 없는 단어가 아니라 들 수 있는 무게의 단어였다. 그 무렵부터 마을의 발길이 조금 잦아들었다. 호기심으로 올라오던 발걸음 대신 조용히 문 앞에 무언가를 놓고 가는 발걸음이 늘었다. 메밀가루가 담긴 작은 봉지, 말린 영은 몇 조각, 손으로 깎은 나무 숟가락 한 벌. 물건은 오래 남거나 금방 사라졌지만 손에 온기는 오래 갔다. 선우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보았다.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 그는 낮게 말했다. 우리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말했는지 알아차렸다.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일은 가끔 늦게야 가능해진다. 초봄의 어느 맑은 날, 연주는 진단서 대신 작은 노트를 들고 왔다. 스님, 이제는 혼자서 5바퀴를 걸으셔도 됩니다. 다만 점심 이후에는 쉬고요. 그녀가 웃자 선우도 따라 웃었다. 웃음은 근육을 움직이는 일임을 그들은 알았다. 그리고 연주는 나리 쪽을 돌아보았다. 이 엄마는 해마다 봄이면 몰래 살이 빠질 테니 그때는 조금 더 챙겨주세요. 나리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살짝 돌려 아이들 쪽을 보았다. 본능은 말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나 말은 본능을 안심시킨다. 그날 저녁, 선우는 마당 가운데에 얇은 작대기들을 박았다. 한 손으로 박고 다른 손으로 방향을 잡았다. 작대기 사이로 천을 한 줄 걸어 바람의 속도를 눈으로 알 수 있게 했다. 길에 숨을 보려고요. 그가 중얼거리자 찬수가 시장에도 하나 세워둘까요? 하고 농담을 던졌다. 바람은 천을 당겼다가 놓았다. 그 리듬에 맞춰 선우의 호흡도 오르내렸다. 비는 천의 흔들림을 잠시 쫓다가 이내 흥미를 잃고 마루에 몸을 길게 늘어뜨렸다. 살아있다는 것은 늘 호기심과 포기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었다. 머자나 해가 완전히 바뀌었다. 소나무 끝에 새순이 연두빛을 밀어 올리고 오솔길의 얼음은 흙으로 돌아갔다. 바다는 여전히 변덕스러웠지만 그 변덕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선우는 지팡이 없이 대문 밖 6번째 돌까지 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발을 잠깐 멈추더니 몸을 틀어 바다를 바라보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은 몸에게 하는 보고 같았다. 나리는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비는 그 순간을 재빨리 기억 속에 넣어두는 듯 눈을 깜빡였다. 마을의 어느 할머니는 해소람에 올라와 나리의 머리를 먼발치에서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등을 한 번 쓰다듬었다. 예쁜 것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소리였다.
그러나 그 소리는 바람에 실려 오래 남았다. 아이들은 더 이상 해소람을 개들이 사는 곳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냥 스님네라고 불렀다. 말은 언제나 현실을 따라가지만 가끔은 현실을 앞서가기도 한다. 그 앞섬이 사람들을 안심하게 만들 때가 있다. 어느 저녁, 선우는 나무 물고기를 평소보다 천천히 두드렸다. 소리가 마당과 바다 사이를 오가며 오래 머물렀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날이 빈, 그리고 아직 이름을 크게 불러본 적 없는 다른 아이들의 이름. 이름은 부르면 머문다. 머무르는 것들은 집이 된다. 선우는 얼굴을 들었다. 해는 기울어 소나무 그림자가 길게 뻗어 있었다. 여기가 집이다. 그는 처음 그 말을 했던 밤을 떠올렸다. 그때의 집과 지금의 집은 같은 말이면서 다른 모양이었다. 이제 이 집에는 필요와 약속이 함께 있었다. 바람을 막을 필요, 물을 갈 필요, 그리고 내일도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은 어느 날 오후 아주 작은 사건으로 더 단단해졌다. 시장의 고양이 한 마리가 오솔길을 따라 올라왔다. 배가 고팠던 모양이었다. 아이들이 웅성거릴 틈도 없이 나리는 고양이를 향해 한 발 내딛었다. 으르렁거림은 없었다. 대신 낮고 짧은 표식 같은 소리를 냈다. 여기서 멈춰. 고양이는 한번 코를 벌름거리고는 이내 몸을 돌려 숲 쪽으로 사라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만든 일이 분명히 있었다. 경계와 배려 사이의 정확한 거리. 나리는 그 거리를 알고 있었다. 선우는 그 장면을 보고 오래 묵묵히 서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는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가져온 작은 종이를 접어 선우에게 건넸다. 정기검진 일정입니다. 한 달 뒤. 그녀는 종이를 선우의 손에 천천히 눌러 쥐게 했다.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않기. 그녀가 웃자 선우도 웃었다. 두 사람의 웃음 사이로 바람이 한번 지나갔다.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서 마당의 천은 잠깐 더 크게 흔들렸다가 잦아들었다. 변함과 변화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흔들림이었다. 봄비가 한 차례 더 다녀가고 해가 길어진 저녁, 찬수가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올라왔다. 할머니들이 모아준 거예요. 상자에는 손으로 누빈 작은 방석들이 들어있었다. 나린의 자리 깔게. 찬수는 쑥스러운 듯 말했다. 선우는 방석 하나를 꺼내며 손바닥으로 천의 결을 쓸었다. 그 결 사이사이에 집의 시간이 스며 있었다. 그는 마루 아래 바람이 덜 드는 모서리에 방석을 하나 깔았다. 나리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그 위에 몸을 반쯤 얹었다. 방석은 쉽게 몸의 모양으로 변했다. 비는 그 옆 이불 끝에 몸을 말았다. 그날 밤 선우는 오랜만에 등을 곧게 펴고 앉았다. 왼손에 고무공을 10번 쥐었다 폈다. 손끝이 따뜻해졌다. 마음도 덩달아 풀렸다. 그는 바다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파도는 여전했고 바람은 덜 차가웠다. 사는 일은 이런 거구나. 누가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다. 그러나 말은 한 번 나오면 공기 속에서 자신이 앉을 자리를 찾는다. 그 자리는 마룻결의 얕은 홈처럼 쉽게 닳지 않는다. 해소람의 새벽은 다시 조용해졌다. 조용함은 텅 빔이 아니라 채움의 다른 이름이었다. 마당의 작은 표지돌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선우는 하루의 첫 걸음을 그 돌들 사이로 내디뎠다. 나리는 오른쪽에, 비는 왼쪽에. 아이들은 뒤에서 각자의 간격으로 따라왔다. 반바퀴, 선우가 말했다. 숨.
그 다음은 반 바퀴 더. 숨이 그 주위를 감쌌다. 흙은 발자국을 받아들였고 바다는 낮게 대답했다. 문득 선우는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집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 말 속에는 항상 책임이 들어 있었고 또한 감사가 들어 있었다. 그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떠올릴 수 있었다. 겨울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문을 열어 기다릴 수 있게 만든 계절. 누군가가 돌아오지 않는 밤에도 등잔불을 아주 얇게 남겨둘 수 있게 만든 시간. 그는 그 시간과 겨울, 바람과 바다, 나리와 빈, 그리고 이름이 아직 불리지 않은 여러 가능성에게 차례로 인사를 했다. 해가 조금 더 올라오자 소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더 작게 덮었다. 공기는 가벼워졌고 냄새는 더 다양해졌다. 바다의 소금기, 나무의 수액, 젖은 흙, 그리고 사람. 오솔길 아래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났다. 부지런한 아침의 발. 찬수일 수도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었다. 누군가가 오는 것 자체가 그날의 일부였다. 선우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닫아두지 않았다. 닫을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열어 두는 법을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마지막 결심을 한 줄로 적었다. 소리 없는 문장.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 이곳은 너희의 집이다. 집은 누가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키겠다고 말할 때 생긴다는 사실을 그는 늦게 배웠다. 늦게 배운 것들은 오래 간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을 때 바람은 기왓장을 스치며 아주 짧은 음악 같은 소리를 냈다. 나리는 그 소리에 귀를 한번 움직였다. 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살이 눈동자에 박혔다가 흘렀다. 그날 해소람은 작지도 크지도 않게 그 자리에 있었다. 바다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했다. 소나무는 자기 그림자를 느리고 줄였다. 사람 하나와 개 여러 마리,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호흡, 그 호흡이 집을 만들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과장하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만, 그러나 꾸준히. 그렇게 삶은 다시 이어졌다. 겨울을 지나온 자리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생겼다. 서로 기대야 버틸 수 있다는 명백함, 이름을 불러야 자리가 생긴다는 단순함, 그리고 문을 조금 열어두면 누군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약속. 해가 저물 무렵 선우는 마지막으로 나무 물고기를 한번 두드렸다. 소리는 짧게 맺혔다. 그 소리 뒤로 바람이 지나갔다. 아이들이 자리로 돌아오고 나리는 방석 위에서 고개를 말았다. 비는 마루 끝에 앉아 바다를 보았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다. 등잔불은 아주 고르게 타올랐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열림은 평온했다. 평온은 다짐과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다짐은 이 집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